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이제 3프로 뉴스룸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인정받아가고 있어요. 6시에는 이제 뉴스룸이다. 예, 퇴근 시간에는 꼭 뉴스룸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뉴스는 엔화 환율 관련한 뉴스입니다. 엔화 환율이 장중에 894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00엔 기준으로 894원인데 야, 그 800원대 환율 정말 보기 드문 환율입니다. 900원이라고 싸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그 지난 7월 28일에 연중 최저치가 890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엔화가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그 장중에 894원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 조금 반등하면서 897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환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를 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월, 6월 그때쯤 대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의 고금리와 비교해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좀 더 심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은 7월에 그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하는 거시경제 매크로 통화 정책을 약간 수정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 장기 금리의 허용 범위를 0.5%에서 1%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는 임금 인상을 동반한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확신이 들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구두 개입 수준에 그치고 실질적인 움직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골드만삭스는 그 달러엔 환율 상승세가 그리 빠르진 않다. 그 6개월 이내에 155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구두 개입이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 BOJ 같은 경우에 21일, 22일 이틀간에 걸쳐서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 회의 결과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특별한 언급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보통 그 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엔화가 무너지는 상황,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감안해서 헤지 펀드들이 엔화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엔화를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일본의 통화 당국이 그거를 계속적으로 흡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외환보 요구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엔화가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하다 보면은 엔화가 아무래도 좀 기축통화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엔화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산업 중에 일본이랑 경합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꽤 있습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해지는 측면이 좀 있고 사실 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시간 동안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별로 되지 않았었고 뭐 물가도 안 오르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면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여행들 많이 가시고 막상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화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생산의 한 25% 그리고 그중에 30%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엔저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리쇼어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리쇼어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 본토로 들어가서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금리 정책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우리나라하고 경합을 했을 때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인데 네. 환율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조금 그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생깁니다. 그럼 엔저 자체가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문제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이 더 크다고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네네.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던 거는 엔이 잘 못 버티는 경우. 그래서 엔화 자체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게 될 경우가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매크로하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네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충격의 문제가 아니라 엔저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약간은 좀 장기적인 얘기이긴 한데 네. 지금 그 엔저의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본과 러시아. 네. 예. 일본이 이렇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싸우는 것 같으면서 뒤로 발 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뒤로는 또 거래를 하고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가 네. 좀 우리한테는 불안한 네네. 그 외교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 앞에서는 되게 분명한 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조금 완화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제대로 보라 그랬던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는 그 시베리아의 힘 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이게 그 러시아 동부 가스전 관련한 얘기입니다. 러시아 동부의 사할린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가스에 대한 얘기인데 주요 루트는 현재는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나오는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으로 연결하는 건데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전체 가스의 한 9% 정도를 사할린산 LNG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액화를 하는 기지가 아니라 액화 시설이 없는 곳으로 가스관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거기를 연결해서 어디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네. 본다면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가스관으로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받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 되지는 않을 건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그쪽에서 조금 무드가 좀 조성이 될 경우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네. 근데 금리 환율도 낮으면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랑 경합 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들은 뭐 중장기적인 얘기라서 나중에 전문가분을 모시고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고 오늘 그 엔화 환율이 워낙 좀 낮아 있는 상황이라 네네. 관련 소식을 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엔화 환율이 800원대까지 내려갔다는 점 저희가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에 좀 직결될 수 있을 만한 뉴스인데 프랑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 억제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수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아시아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전기차가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에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보니까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새로운 기준 등 구체적인 보조금 개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늘 밤입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오늘 밤 나오게 될 텐데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새 보조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종 명단은 한 12월쯤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전한 당국자가 매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아시아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겠지만 우리가 만든 모델링에 따르면 다수 아시아산 전기차는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프랑스도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네. 뭐 르노도 있고 푸조도 있고 시트로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한테 자국 시장을 좀 안 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네. 뭐 르노라든지 뭐 푸조 시트로엥의 전기차가 네. 그렇게 차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프랑스 당국자라 그러면은 그 작은 차 쪽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보통 자동차들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경차들이나 조금 더 큰 뭐 한 B 세그먼트, C 세그먼트 정도, C 세그먼트만 해도 큰 차로 네. 취급이 되니까 그런 쪽의 정책을 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 포트폴리오가 좀 약하잖아요. 그런 쪽의 정책을 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아주 크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적당히 잘 모델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국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큰 차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애초에 좀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판 IRA 법안은 지난 5월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녹색 산업 법안에 우리가 편하게 호칭하는 그 법안인데 실제 명칭은 녹색 산업 법안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 프랑스 내부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GDP의 10%인 제조업 비중을 15%까지 늘린다는 게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프랑스 내부에 들어와서 친환경 공장을 설립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녹색 산업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왜 중국 전기차를 비롯한 아시아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안 줄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걸 보면요. 지난 5월 당시에도 르메르 장관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40%가 이미 아시아에 지급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프랑스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아시아 공장에 돈을 지원해 준 꼴이 된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정 국가를 사실 지목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우리가 중국은 안 할 거야, 한국은 할 거야 이건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를 보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게 참 난감한데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이 차종별 생산부터 프랑스 현지로 수송하는 전 과정에 탄소 배출량을 반영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프랑스에 수출을 하고 프랑스인들이 그 차를 사는데 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유럽은 대체로 이 친환경 그 발전원이 많다 보니까 탄소 발자국이 다소 적은 국가고 우리나라나 중국의 경우에는 물론 전기차이긴 하지만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프랑스는 또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시아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프랑스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기업들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는 뭐 각 기업별로 대응하기가 지금은 참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 미국의 IRA 법안을 통해서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산업부가 내놓은 뉴스인데 미국 IRA 법안이 발효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이 발효된 이후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친환경차가 9개월 연속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예. 화면 함께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이후 12월부터 친환경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거의 5%대에서 10.9%대까지 한국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전기차가 IRA 보조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용 차량들, 그러니까 상업용 차량들이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게 산업부의 평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게 되는 그런 전기차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못 받지만 상업용 차량은 이제 렌트나 리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고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게 산업부의 이 분석인데요.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기업들이 플립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산업용 차량의 플립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인센티브 제공하고 이런 것들도 분명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립 판매라는 거는 뭐 렌터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대량 판매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객단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점유율이 뭐 유지가 되거나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인데 손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지를 좀 분기별로 네. 실적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프랑스가 명단을 12월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어떤 외교적인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세 번째 뉴스는요. 좀 전에 그 이재용 회계사님 오셔가지고 이마트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롯데쇼핑이 그 2026년까지 매출 17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이라는 회사는 그 밑에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롯데마트, 하이마트, 롯데슈퍼, 롯데온 등의 계열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략을 발표했는데 일단 26년까지 연결 매출 17조 원,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매출액이 한 14조 6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 되니까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98%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시니컬하게 네.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쿠팡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글로벌 커머스의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프라인의 어떤 유통 기업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들을 살펴보면은 6가지 전략이 나왔는데 일단은 핵심 상권의 마켓 리더십을 재구축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위에 단이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잖아요. 네, 입지가 중요하죠. 예, 백화점은 입지가 중요하고 지금 롯데백화점은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커머스 업체들과 가격 경쟁이라든지 품목 경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강점을 살려서 고객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쇼핑 목적지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유통업의 주도권이 이제 온라인의 커머스로 넘어가다 보니까 틈새 시장에 가까워졌어요. 오프라인이 틈새 시장에 가까워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파는 본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고객 경험.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나와서 물건을 사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좀 좋은 입지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커머스의 옵티마이제이션과 오카도 추진이라는 항목은 뭐냐면은 대규모로 시설 투자를 해서 그 물류로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건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이미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한 건가요? 여기서 추가로 투자를 해서 따라잡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적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아까 이제 오카도라는 것은 그 영국에 있는 리테일 테크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그 식품 시장 관련한 스마트 플랫폼, 네. 자동 물류센터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안 해서는 뭐 도저히 게임이 그쵸. 안 되니까 한 2030년까지 한 1조 원을 들여서 그 자동화 물류센터를 6개를 오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6개를 오픈하게 되면은 그럼 쿠팡처럼 뭐 당일 배송, 내일 배송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품목별로 거기 지금 일단 식품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요런 쪽을 집중으로 해서 이커머스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뭐 조금 되겠냐 싶은 부분이 이제 그 하이마트하고 홈쇼핑 쪽인데 네. 하이마트는 전자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전자제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거기에 물건 이렇게 번호가 다르죠.
그렇죠. 모델명이 다 다르니까. 모델명이 다른데 그 모델명이 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객이 선호하는 PB 브랜드 상품과 글로벌 상품으로 확대를 하고 점포를 좀 재정비하겠다라는 거고, 홈쇼핑 같은 경우는 TV 홈쇼핑이 워낙 지금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콘텐츠라든지 커머스 방송, 네. 그 케이블 TV에 있는 그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쪽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얼마나 시장에서 설득력을 주는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점이 개설이 됩니다. 네. 여기는 쇼핑몰과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영화관의 복합적인 쇼핑몰인데 이걸 통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복합단지를 개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들을 봤을 때 사실 그 시청자분들도 우와 하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지라는 반응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롯데스럽다 뭐 이런 반응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오프라인 전문 유통 기업들이 네. 어떤 신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LG전자. 예, 네. 다음 뉴스는 여기도 될까? 좀 힘들어하긴 하죠. 예, 될까라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LG전자의 주력 품목은 그 TV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무슨 행사를 했냐면 그 글로벌 30개국의 콘텐츠 사업자 개발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웹 OS 파트너 서밋을 열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 화면 같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웹 OS라는 게 그 TV에 요즘에 TV가 그냥 채널만 돌리는 게 아니라 홈 버튼을 누르면 마치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TV 앱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앱들의 운영 체제가 웹 OS인데 얘를 그 LG가 예전에 HP에서 사온 그 OS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LG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적인 플랫폼 기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다들 공감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웹 OS가 탑재된 기기가 한 2억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TV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TV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는 꽤 많이 그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LG 채널 3.0이라 그래서 LG TV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홈버튼 눌러보시면 다양한 앱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전략은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거는 그 삼성이 보고 있는 그 삼성 TV 플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케이블 TV를 통한 망으로 채널을 봐야 되냐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TV 회사들도 이제 TV 앱들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비자하고의 접점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이게 플랫폼 업체라고 하더라도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플랫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많이 소비자 접점을 가지고 있는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그 OS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TV를 중심으로 한 OS 플랫폼을 가지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그 소비자들을 낙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될지 그리고 이게 LG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TV에서도 네. 이 웹 OS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안드로이드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잘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 하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이제 제목에도 나왔던 것처럼 콘텐츠에 5년간 1조 쏜다. 이것도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거를 무엇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넣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삼성 TV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 네. LG TV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원래 콘텐츠를 한번 만들면 네. 이거는 선순환으로 가면 콘텐츠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선순환이고 네. 악순환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큰 돈을 투자를 못하고 큰 돈을 투자 못하니까 재미없는 콘텐츠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TV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TV 자체만 갖고 있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어서 플랫폼으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저희가 전해드린 거고요. 자, 다음 단신 몇 가지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단신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 중에 정부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보도는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게 좀 복지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정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혹시 본인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혹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짧게라도 좀 전해주시면서 좀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계급여가 2024년 기준으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위소득의 30%던 분이 32%로 상향이 조절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는 그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1인은 71만 원, 4인은 183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혹시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예. 그게 되고요. 그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이거 부양의무자 기준, 이거 나의 아저씨 예전에 나왔던 건데 그 부양의무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이게 부양에 대한 그 혜택을 못 받게 돼요. 그렇죠. 근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이렇게 아니게 되면 이분은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생계급여 관련한 얘기고 그 다음 장이 그 부양 의무자 기준 관련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취약계층 관련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대주택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이 내용들은 개개인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뉴스에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꼭 본인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다 확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지자체에 가서 복지과에 가서 물어보시면은 관련한 좀 그 자기가 해당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짧게 단신 하나 더 전해드리면은 추석 연휴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4일 동안 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되는 내용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가족들 만나러 가실 때 통행료 면제가 된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프로TV 뉴스룸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